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8강 외항전기선 운송 두 번째 시간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항전기선 운송의 공정한 경쟁과 해운동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전기선 운송에서는 해운동맹이 가장 중요한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동맹이 무엇인지, 또 해운동맹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또 최근의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등장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시장의 경쟁 구조에 대해서 앞으로 한 3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동맹, 즉 쇼핑 컨퍼런스 또는 라이너 컨퍼런스는 것은 특정 항로의 전기선을 배선하고 있는 다수의 선사가 서로 간의 과당 경쟁을 지향하고 상호 이익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운임, 적취량, 배선 영업 형태 등을 담합하기로 협정한 일종의 카르텔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카르텔의 형성은 공정거래법 또는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형태는 대내적으로 운임협정, 배선협정, 풀림협정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동맹에 속하지 않은 맹회선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항경쟁 격퇴선을 취향시키고 화주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각종 계약제도상의 규약을 설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쟁의 제한은 독점을 금지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지만 해운동맹은 다분히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것을 단순히 금지하면 결국 선사 간의 경쟁을 격화시켜서 선박 공급면이나 운임면에서의 불안정을 일으키고 오히려 원활한 국제운송을 저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제한하에서 해운동맹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운업의 특성과 해운동맹의 필요성을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자유경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해운업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처럼 수입의 제한, 관세의 부과 등의 보호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내외의 경쟁을 전제로 해서만 존재하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사업자 간의 경쟁도 한층 격화되는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쟁 원리에 따른 가격의 자동 조절 작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해운 시장의 호황 불황을 불문하고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배선하여 수요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임면에서도 전기선은 부전기선의 경우만큼 시황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운임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선 업계에서는 가능한 한 상호간의 출혈 경쟁을 억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사 간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기틀을 형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서 전기선 시장에서 각 항로별 해운동맹을 결성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해운동맹의 시초는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영국은 세계 해운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동맹은 영국 관련 전기 항로에서 최초로 결성이 되었는데요. 그보다 앞서 1820년경부터 북대서양 운항동맹에 의거하여 미국인 소유의 블랙볼 라인이 스케줄에 따라 범선을 운항하고 있었는데 항해 시간을 미리 계산할 수 없었고 출항 일자만 결정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에서의 전기선 서비스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캘거타 해운동맹이 이제 최초의 해운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896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범위가 확대되고 전기선의 선봉량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영국에서는 무역량의 증가보다 선봉량의 증가 속도가 빨라서 선박 과잉으로 인해서 운임률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해결 방법의 필요성 때문에 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첫째, 유리한 운임 획득의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 만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시한 고급선을 배선해야 된다. 세 번째, 선박의 대형화와 전기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 네 번째, 선박은 철도와 달리 운송량의 증감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섯 번째, 화물 부족 시에도 선박의 안정적 운항을 유지해야 한다.
6번째, 호황과 불황의 공동 감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저 운임제의 적용, 운임 거치 할인, 환급 할인제도 계약, 즉 리베이트 컨트랙트 등을 통한 선사 간 경쟁 방지를 위하여 1875년 8월 영국 캘거타 항로에서 4개 선사가 캘거타 해운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해운동맹의 시초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영국계 선사들 중심으로 동맹이 처음에 구축이 되는데요. 그 후에 마드라스, 영국, bombe이, 카라치 항로에서 해운동맹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선복 과잉 문제가 심각해지자 영국의 7개 선사가 영국 캘거타 해운동맹에 가입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게 됩니다. 첫째, 각 선조의 항해 횟수를 규제한다. 두 번째, 영국의 주요 항구와 인도의 캘거타 항구 간의 평균 최저 운임을 고정시킨다. 이러한 것에 합의하는데요. 이 당시까지 화주에 대한 운임거치 환급 할인의 제공은 없었으며 모든 화주에게 균일한 운임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동맹에서는 선주 간의 도의적 규약을 설정하였을 뿐이고 화주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맹회선의 경쟁을 방지할 수 없었고 동맹 회원 선사 중에서도 화주에게 운임 할인 제공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빈번하여 기대하던 동맹 결성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맹회선이라는 것은 해운동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선사를 얘기합니다. 그 구제책으로 1877년에 당시 주요 화물인 맨체스터산 직물에 대한 운임 환급제를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동맹은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그 후 1879년에는 중국 동맹, 1884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맹, 1886년에는 남아프리카 동맹, 1895년에는 북브라질 동맹이 각각 결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해운동맹은 영국의 동맹과는 별도로 유럽 대륙의 선사들도 북대륙 해운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영국 선사들은 큰 회사를 중심으로 합병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902년 존 모간이 트러스트를 결성하여 미국과 영국의 8개 선사를 흡수하여 해운동맹의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동맹은 그 규모가 다양하여 2개 선사에서 70여 개 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숫자가 한때는 동맹의 수만 340여 개에 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해운동맹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선사 간의 인수합병,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결성 등을 통한 더욱 강한 기업 결합의 출현 등으로 해운동맹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동맹에 대해서는 카르텔 방식과 개방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카르텔 방식에 따라서는 동맹 간 협정, 폴링 협정, 공동운항 협정, 신사 협정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맹 간 협정은 동일 혹은 영향권에 있는 교역 루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동맹 간의 협력을 위한 협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는데 이런 동맹들끼리 또 경쟁이 되다 보니까 동맹들 간의 협회를 결성해서 다시 더 강력한 동맹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협회를 통하여 동맹 간의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동맹 간의 협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폴링 협정인데요. 모든 회원에게 고정 운임률이 공동으로 적용되고 운송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협정입니다. 화물풀은 각 회원 간의 항해수를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또 재정풀은 합의된 조건하에 모든 운임 수입을 동일 계정에 산입하여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해운 카르텔 중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운임 공동 계산 협정이라고도 이를 번역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 운항 협정인데요. 항해수를 늘리고 운임 시장에서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상 두 회사가 공동으로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정입니다. 다음은 신사협정인데요. 선사 간의 구두협정이라고도 하고요. 운임률, 항해 일정, 항해 횟수 및 기타 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하는 협정입니다. 폴링협정, 공동운항협정처럼 일정 루트와 지역에 국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방 정도에 따라서는 폐쇄동맹과 개방동맹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폐쇄동맹은 다시 합리적 폐쇄동맹과 비합리적 폐쇄동맹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표를 보면은
해운동맹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동맹을 결성했다가 점점 개방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비합리적 폐쇄 동맹에서 합리적 폐쇄 동맹, 개방 동맹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비합리적 폐쇄 동맹이라는 것은 처음 영국에서 이제 시행했던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부가 직접 해운동맹과 운임률 또는 동맹협정에 간섭하지 않고 동맹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도록 방임하는 유형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식 모델인데요. 1906년 영국 정부가 왕립 해운동맹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임 거치 할인제 및 부당 운임률에 관한 조사 결과를 포괄적인 보고서로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권고 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누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다수파에서는 운임 거치 할인제를 갖는 해운동맹의 역할이 크다. 또 정부가 적정 이윤의 보증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기관의 강화 및 운임률의 강제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요. 해운동맹의 독점을 결정하는 방법은 부정기성과 새로운 해운회사로부터 받는 비동맹 경쟁, 모든 설비 및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동맹 회원사 간의 경쟁 및 화주에 의해서 행해지는 공동행위 등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해운동맹의 독점 남용 방지를 위해서 상무부가 인정한 전 항로의 대표로 화주협회와 해운동맹과의 단체 협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양자 이해가 상충되어 협정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무부에 조정자를 임명해주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트리플을 공부하는 점, 동맹회원 간, 또 동맹과 비동맹사 간 및 동맹과 화주협회 간 협정 내용 및 환급제도의 내용, 표준 운임표 등을 그 상무부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상무부에 중요한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반면 소수파는 해운동맹 제도의 이점은 다수파에 의해서 과장되어 있고 이러한 이점이 운임 거치 할인제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도 아니다. 다수파와 달리 상무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며 만약 조사가 행해지는 경우 그 결과는 모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앞서 언급한 모든 협정은 상무부에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한다고 권고하게 됩니다. 또 1918년 대영제국 해운위원회에서는 해운 및 영연방 관련 항로에서 설비와 모든 조건에 관한 고충을 조사해서 공고하는 권한이 부여가 됐는데요. 대영제국 해운위원회의 권고는 동맹제도에 관한 분쟁이 당사자인 해운동맹과 화주와의 협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고 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간섭을 끝까지 피해야 한다는 왕립해운동맹조사위원회의 다수파와 동일한 견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임 거치 할인제는 화주에 대해 강력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구속력이 약한 이중 운임제를 채택하거나 이것이 곤란한 경우 적어도 두 제도에 대해 화주에게 자유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운임 거치 할인제의 금지는 물론 선택제를 강요해서도 안되며 모든 문제는 당사자 간의 이해와 합의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해운조사위원회에서는 1967년 이후 영국 정부의 자문에 의해 해운업에 관한 여러 각도에서 조사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로치데일경을 위원장으로 하여 1970년에 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해운동맹에 관해 폐쇄동맹이 화주, 선주 및 일반 대중의 최대 이익에 합치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지금까지의 해운동맹의 비밀주의를 배제해서 해운동맹의 민주화를 강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해운동맹 내지 가맹선사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발표함과 동시에 화주와의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게 되고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해운동맹의 공격에 대비해서 동맹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동맹헌장의 확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동맹헌장은 1963년 3월 결성된 선진국 해운장관 회의에서 1971년 말 유럽 선주협회와 유럽
화주 평의회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작성된 ESC 센서 코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헌장의 핵심은 정부의 간섭 없이 선조와 화주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권고 내용은 선조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폐쇄 동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항로에서 채택된 것인데요. 1920년대를 전후하여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해운동맹이 이 말경에 대부분의 해운회사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웃바운드 보이즈 운임률이 인상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운송업자들은 이것이 폭항 운임률, 인바운드 운임률 인상의 전조라고 판단해서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1929년 4월 외항해운협회를 소집해서 공관을 채택하게 되고요. 이것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해운에 개입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합리적 폐쇄 동맹 발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인데요. 오랫동안 단계적으로 발전했는데 우선 정부 개입 이후에 생산 및 수출업자들로 구성된 오스트레일리아 외항운송협회라는 화주협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협회에서 선봉량 예측과 운임률 협정에 동의하는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65년 무역관행법이 즉 Trade Practices Act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해운동맹에 대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신고해야 되고 운임 기타 운송 조건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지정한 화주협회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화주협회로부터 협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화주와의 협의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담당관을 출석시키도록 하는 이러한 4가지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의 효과는 해운동맹 활동의 적법성이 인정된 결과 화주와 해운동맹과의 협조체제가 확립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해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폐쇄적 해운동맹에 정부가 개입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운동맹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를 합리적 폐쇄동맹이라고 하는데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식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개방동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그대로 개방동맹이라는 것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은 초기에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영국의 선박을 이용해서 자국의 화물을 운송하게 되는 이러한 화주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해운동맹의 결속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해운동맹이 처음 결성되었던 당시 미국을 위시한 전기항로는 주로 영국 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합리적 폐쇄 동맹에 의해서 지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 정부는 화주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자국의 해운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운 동맹에 대해 국가의 규제를 하게 됩니다. 미국 하원의 알렉산더 위원회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1912년 제62회 의회 하원 결의에 기초해서 하원 상선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요. 그 위원장에 알렉산더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위원장에게 미국 중심의 전기항로에서 해운 독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해운 독점, 즉 해운 동맹의 폐해를 조사해서 금지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 1914년 알렉산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운 동맹이 항해의 규칙성과 빈도수, 운임의 안정성과 항해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고 화주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비밀 협약의 제거 및 차별적 수단의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운 동맹이 없으면 운임 경쟁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독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해운 동맹이 이에 대한 유일한 대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독점력의 남용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해운 동맹의 폐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켰다가 오히려 해운 동맹을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906년 해운법을 이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위원회의 공고에 기초해서 이제 제정된 것이 1916년 해운법입니다. 동맹의 이 1916년입니다. 1916년 해운법인데요. 이 법에서는 운임 거치 할인제, 대항 경쟁 격대선, 화주에 대한 보복 및 차별 대우가 금지되는데요. 동맹협정의 체결 변경 폐지를 승인하게 되고 승인제를 채택하게 되고 해운업자와 화주 간의 부당한 차별, 우대 금지 등이 규정됩니다. 운임 거치 할인제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중 운임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해운동맹이 운임 거치 할인제의 대체 수단으로 이중 운임제의 채택이 일반화되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항로에서 68개의 해운동맹이 이중 운임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업법과 이중운임제의 법조항입니다. 1946년 이중운임제에 반대해 비동맹선으로서 세계 일주 항로를 운항한 미국의 이브란센사는 취항 항로 중 하나인 유럽 대륙 항로를 서비스하는 북대서양 동맹이 채택한 이중운임제가 1916년 해운법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미국 연방회사국에 제소하게 됩니다. 연방회사국은 조사원의 최초 보고에 따라 이중운임제 자체는 1916년 해운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브란센사는 이에 불복하여 1948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연방회사국을 상대로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이브란센사 대 북대서양 동맹의 분쟁 문제로부터 연방회사국 대 뉴욕주 남부지방법원 사건으로 발전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이 요청되는데요. 대법원은 1958년 이중운임제가 비동맹선 축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중운임제의 실시는 위법이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이중운임제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해운동맹의 기본기능 중 하나인 이중운임제가 위법이라면 전기항로에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원 상선업위원회의 보노 의원은 이중운임제를 합법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상하 양원에서 심의 수정을 거쳐서 1961년 해운법이 개정되는데 이것을 보노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중운임제는 일정한 조건하에 그 합법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운동맹의 경쟁 억제 수단인데 해운동맹이 어떤 수단이 있어야 이제 다 그 비동맹 선사와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대내적 억제 수단과 대외적 억제 수단이라는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억제를 하게 됩니다. 먼저 대내적 억제 수단으로는요. 운임 협정이 있습니다. 동맹이 테리프를 제정하고 각 회원들에게 이를 엄수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동맹 회원은 테리프를 기준으로 화물을 인수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는 나머지 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항로 사정에 따라서는 부정기선 선적이 많은 대량 벌크 화물이나 특정 화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협약운임에서 제외되는 자유운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임 경쟁 지향이 목적이니까 운임을 좀 일정하게 정해놓고 이것을 서로 인하하는 경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배선협정인데요. 동맹회원 간 적정한 배선수를 설정 유지하자는 뜻인데 운임협정보다 더 강화된 경쟁 방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되면 운임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선을 일정하게 설정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그 경쟁을 좀 줄인다는 것입니다. 일정 항로상의 배선 선봉량을 회원별로 할당하고 발착 일시 항해 빈도수의 일정화, 발항지 및 기항지 적취 화물의 종류 수량 제한, 취향 국가수를 운항 스케줄에 정해줌으로써 경쟁을 제한시키는 생산자 간의 수량적 카르텔에 해당이 됩니다. 상호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동맹 질서 유지가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링협정인데요. 각 동맹회원의 특수 항로에서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운임액 가운데 소정의 항해 경비 및 하역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순운임 수입을 공동기금으로 작출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각 동맹회원의 실적을 근거로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수익 운임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운임 수입이 할당된 비율에 미달하여도 할당량을 초과하여 운송한 선박회사로부터 수입 운임의 일부를 넘겨받을 수 있으므로 집하 경쟁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게 되는 고도의 연합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맹회원의 집화 의욕을 감퇴시키는 약점도 있습니다. 동맹회원 간의 이해를 조화시키고 동맹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여 집화 경쟁 격화 방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운항인데요. 다음은 동맹회원 간의 경쟁 배제, 경비 절감 및 합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 항로에 하나에 일시적으로 경영을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항로의 선박 및 시설 등을 특정 동맹회원에게 수탁하는 방법과 공동 경영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항 수익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매 결산기마다 동맹회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립감시기구인데요. 동맹회원사 간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회원사 간의 부당행위를 감독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는 이를 적발하여 벌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중립감시기구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럽 운임동맹의 경우는 외부의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합니다. 미국 관련 운임동맹에서는 미국의 1984년 해운법 발효 이후 중립감시기구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적 억제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중운임제가 있는데요. 동맹선에만 전적으로 선적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는 비계약 운임과 일정한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9.5% 정도 이렇게 인하를 해주는데요. 계약 운임률제라고도 합니다. 위반하여 명예선을 이용한 화주에게는 일정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이후 계약을 거부하게 됩니다. 일반 운임과 계약 운임의 격차가 클 경우 위약금이 고액일 경우 효과됩니다. 운임 거치 할인제에 비하여 화주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운임 거치 할인제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합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임 거치 할인제인데요. 리베이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명예선에 일체 선적하지 않았을 경우에 화주는 그 기간 내에 지급한 운임액의 일정 부분, 보통 10% 정도 되는데요. 를 되돌려 받을 자격을 얻게 되며 계속하여 다음 일정 기간에도 동맹선만을 이용할 때는 그 금액을 화주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6개월간 동맹 외에 다른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것을 지키게 되면 그 6개월 동안 지급한 운임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요. 이로부터 다시 6개월 동안 추가해서 동맹선만을 이용하고 비동맹선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앞에 6개월에 대한 10%를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환급을 10%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동맹선만 이용해야 됩니다. 1877년 캘커타 해운동맹에서 처음 채택된 것인데요. 환급 대상 기간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치 기간에 걸쳐서 단 한 번이라도 화주가 명예선을 이용하게 되면 연속되는 두 기간에 걸친 환급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캘커타 해운동맹이 채택한 이래 화주를 구속하여 명예선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동맹에 의해서 이용이 됩니다. 화주에 대한 부당한 구속이며 명예선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916년 해운법에 의해서 이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영국계 해운동맹에서 주로 실시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규약인데요. 동맹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맹선을 이용했다는 소정 양식의 선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리베이트 지급을 요청하면 동맹은 그것을 확인한 다음 수령 운임의 일부를 화주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이중 운임제와 달리 계약에 의하여 처음부터 화주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화주가 명예선을 이용하였더라도 화주는 환급금, 청구금을 상실할 뿐이고 위약금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경쟁격대선 파이팅십 제도인데요. 동맹에 소속된 선박 중에서 특정 선박을 선정하여 명예선의 기항지를 동일한 일치에 따라다니며 최산성을 무시한 저운임으로 경쟁하며 명예선으로 하여금 동맹항로의 배선을 단임하게 하는 명예선 배제 수단입니다. 최산성을 무시한 대한경쟁격대선의 문항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동맹 전체가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의 1984년 해운법과 유엔 정기선 동맹 행동 헌장 협약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비열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운 동맹보다가 싼 가격으로 어떤 그 선사가 경쟁을 하게 되면 이 선사에서 배송한 선박보다 앞에 시간대에 계속해서 더 싸게 파이팅십을 붙여서 그 선사들이 손을 떼게 만드는 이러한 그 방식입니다. 다음은 3중 운임 문제인데요. 비계약률, 계약률, 특별계약률의 세 가지 운임을 동시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중 운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계약파주라도 FOB 조항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계약파주에게 현재의 계약률보다 싼 특별계약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백화점 거래협정인데요. 유럽 해운동맹에서 대량 화주와 동맹이 공동으로 일정한 비율로 운임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미국 항로에서 대화주 우대계약자와 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협의협정인데요. 동맹 간의 협의에 의해서 운임비를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동맹회원과 비동맹사 간에 체결이 되고요. 미국 FMC에 신고된 협의협정 건수는 1985년과 91년 사이에 91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상 그 해운동맹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해봤는데요. 해운동맹의 종류와 또 해운동맹의 그 경쟁력 억제 수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폐쇄적 해운동맹과 개방적 해운동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를 구분하고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운동맹의 경쟁 억제 수단에 대하여 대내적 수단과 대외적 수단으로 나누어서 그 효과에 대하여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